엄마 없이 자란 년이 감히 우리 집 돈을 훔쳐? 그 말이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까지 내쉬지 못했다. 거실 한가운데 영자 씨가 내 가방을 뒤엎어 놓고 있었다. 파우치, 손수건, 초음파 사진, 영수증들이 축축한 바닥 위로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초음파 사진만은 밟히지 않게 하려고 허리를 숙였다. 배가 단단히 뭉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손이 먼저 나갔다. 어머니, 그 돈 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떨렸다. 영자 씨는 내 말을 끊어버리듯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 그 봉투, 장롱 속에 숨겨뒀다던 비상금이라던 것. 봉투 입구가 반쯤 열리며 현금이 조금 튀어나왔다. 영자 씨는 그걸 내 발 앞에 던지듯 떨어뜨렸다. 발 앞에 있는 거 주워서 도망가려고 그랬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가 하는 짓이 딱 보여.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엄마가 없다는 말, 그건 내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민수는 소파 옆에 서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눈을 피하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만 자꾸 만지작거렸다. 민수야, 너도 봤지? 이 집에서 돈 사라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보고. 민수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왔지만 그 말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게 더 아프게 박혔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 아이의 아버지, 내 남편. 그러나 그 눈에는 의심과 피곤함만 담겨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런 짓 안 해요. 맹세할게요. 하지만 영자 씨는 대답 대신 내 팔을 잡아챘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실려 뼈가 부서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내 팔을 거칠게 끌어당겨 현관 쪽으로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벽에 어깨를 한번 부딪혔다. 그 충격에 배가 아래로 쏠리는 기분이 들어 숨이 막혔다. 현관 앞에는 그의 여동생과 시누이 둘이 서 있었다. 이미 누가 먼저 나가 있었는지 슬리퍼에 발을 끼운 채 팔짱을 낀 모습이었다. 오빠, 진짜 저런 여자랑 결혼한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렸다. 웃음 섞인 비웃음이 따라붙었다. 나는 그들 쪽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시선을 주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 영자 씨는 신발장 옆에 기대 있던 우산을 집어들더니 내 쪽으로 밀어 던졌다. 신발 신을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 우리 집 문턱 다시는 넘지 마. 내 발은 아직 맨발이었다. 따뜻하던 거실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 현관에 닿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서면서 신발을 찾으려 했지만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마도 보이고 있었겠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리 뒤에서 머리카락이 확 잡아당겨졌다. 숨이 확 막혀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나가기 싫어?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눈앞이 순간 하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비틀었다. 머리칼이 뜯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손은 끝까지 배를 떠나지 않았다. 이 아이만은 보호해야 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에서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이웃 두 사람이 우리 집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송곳처럼 등 뒤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다음 순간 나는 그대로 복도 바닥으로 밀려나갔다. 발바닥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한쪽 무릎이 먼저 떨어졌다.
거친 바닥에 피부가 까지는 느낌이 났다. 비가 바람을 타고 복도 안쪽까지 흩어져 얼굴과 머리를 적셨다.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과 나 사이의 마지막 선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다. 손등이 아파올 때까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출입문이 인터폰 카메라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분명히 안에서 화면으로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숨이 먼저 올라왔다. 문 한 번만 열어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금방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복도 불은 희미했고 공기는 싸늘했다.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나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 문을 등지고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어깨를 적셨다. 나는 한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숨을 골랐다. 그때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람. 끝까지 이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 내가 끝내 전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사람. 아빠.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밤이 그냥 끝나지 않겠다는 예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비는 더 굵어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내 발바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한 계단씩 내려가며 난간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뭉치며 조여오는 통증이 점점 더 강해졌다. 아이가 놀란 걸까? 아니면 나 때문일까? 현관문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향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정면에서 나를 밀어붙였다. 옆을 지나던 남학생 둘이 나를 한번 보고는 서로 눈치를 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지나갈 때 나는 조금 더 코트를 여며보려 했지만 이미 코트는 앞섭이 젖어붙어 버린 상태였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정류장 불빛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는 막차 종료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멈춰 서 있는 나는 한동안 그 문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가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배가 또다시 쿵 하고 굳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잘 들어오지 않았다. 종아리가 떨리고 허리가 뜨거워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몸을 조금 기대 보았지만 바람이 너무 차가웠다. 그때 편의점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비닐 우산을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는 그렇게 묻고 나를 살펴봤다. 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어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두고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우산을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어쩐지 누가 나를 도우면 지금껏 붙들고 있던 마음의 문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는 끝내 우산을 내 옆에 놓고 돌아갔다. 남겨진 우산이 비를 막아주고 있음에도 이상하게도 몸은 더 떨렸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비가 덜 들어오는 곳을 찾고 싶었다. 그러다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다. 20회는 지난 듯한 낡은 초록색의 작은 상자. 섬광처럼 떠오르는 기억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던 장면. 그때 옆에 서 있던 나는 울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고 있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때와 뭐가 다른가? 나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안에는 습기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바닥으로 전화기 수화기를 닦아내고 동전 투입구를 눌러 확인했다. 다행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동전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그것만이 지금의 내 전 재산이었다. 전화를 걸려는데 손이 떨렸다. 하지마.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리고 있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또 한쪽에서는 속삭였다. 나는 결국 숫자 하나씩 눌렀다. 오래된 번호, 수년간 지우지 못했던 번호. 누르면서도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뚝뚝뚝 신호음이 3번 울렸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의 입은 열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사람한테 버려진 이 밤, 마지막에 떠올린 단 한 사람. 내가 가장 부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이름. 아빠. 그 순간 공중전화 박스 바깥을 스치는 비바람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 한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이 밤은 그 집안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린 직후 전화선 너머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와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함께 들렸다. 늦은 시간임에도 그는 아직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힘없이 기대어 겨우 말을 이어나갔다. 내 말이 얼마나 끊기고 얼마나 흐트러졌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시간에 나는 어느 문법도, 체면도,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쫓겨났어. 비 맞고 민수도 문 안 열어줘. 몇 마디를 연결했을 뿐인데 숨이 가빠졌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이해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주변이 분주해졌다.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짧은 명령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무전기 잡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안 들으면 무섭던 아빠가 아니라 지금은 제 권한 안에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은아, 지금 어디야? 그가 묻고 나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 주소판을 읽어주었다. 그가 그 위치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동안 나는 전화박스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배가 다시 한번 단단히 뭉치며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수화기를 잠시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파란 불빛이 비 내리는 골목을 가르며 가까워졌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나에게 이렇게 빠르게 순찰차가 내 앞에 멈추고 2명의 경찰이 우산도 들지 않은 채 뛰어왔다. 그들 중 한 명은 내가 하는 말보다 먼저 내 얼굴을 보고 내 배를 보고 바로 구급차 호출에 들어갔다. 나는 경찰의 팔에 기대며 공중전화 박스 밖으로 나왔다. 비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방금 전과 달리 두려움은 조금 줄었다. 신분 확인되면 보호조치 들어가야 한다. 경찰 중 한 명이 무전으로 그렇게 말했다. 보호조치?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는 그저 쫓겨난 며느리였다. 그런데 지금 나를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신고 대응이 아니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내 체온과 혈압을 측정했다.
저체온 복통 동반 임신 28주. 그 말들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들것에 누워 실려갔다. 차 안에 들어오자 바깥의 빗소리는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뷸런스 문이 닫히기 직전 경찰의 무전기에서 들리는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법무부 장관님, 대상자 확보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눌렀던 그 번호 하나가 오늘 밤의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걸.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시댁이 있는 단지 입구는 이미 모여든 주민들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검찰 마크가 붙은 차량 2대, 세무조사팀 차량 1대, 그리고 경찰차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미리 발급된 영장을 들고 시댁 건물로 빠르게 이동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간에 이런 규모의 수사팀이 움직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영자 씨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인지부터 따져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짧고 단호하게 영장을 제시했고 거부할 여지는 없었다. 거실로 들이닥친 수사팀은 신속하게 구조를 나눈 뒤 방마다 배치됐다. 첫 번째 방에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현금 다발들이 나왔다. 두 번째 방에서는 미등록 금괴와 외국산 상품권들이 발견됐다. 세 번째 방, 즉 민수의 서재에서는 회계장부와 USB가 이어서 제출되었다. 민수는 서재 문 앞에서 고개만 내밀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전화가 먹통으로 이어졌다. 검찰 직원 한 명이 민수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고 민수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부엌에서는 세무팀이 장부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다. 영자 씨는 조리대 옆 스툴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몇 년 동안 조용히 숨어들어온 불법 거래와 은닉 재산들이 서랍과 수납장, 방바닥 밑에서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이웃 주민 중 한 명의 휴대폰에 그대로 녹화되었다. 저 집 무슨 일 있대? 검찰이야. 압수수색. 낮은 소리의 대화가 복도를 따라 퍼졌다. 영상은 곧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현관 근처에서 수사 책임자는 마지막으로 영자 씨에게 확인했다. 이 압수수색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와 소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떨궜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시댁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이유가 어젯밤 문 앞에 맨발로 쫓겨난 임신한 며느리의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 나는 들것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배는 규칙적으로 굳었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간호사 둘이 내 팔에 혈압계를 감고 산소 포화도를 재면서 서로 짧게 신호를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담당 산부인과를 호출했고 또 누군가는 체온을 재며 저체온 경고를 기록했다. 나는 그 모든 움직임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보안 요원이 먼저 들어왔다. 그들은 주변을 확인하며 동선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잠시 멈추었다.
아버지였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인데도 그 모습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옆으로 와섰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떨림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상태를 설명했다. 저체온과 스트레스성 복통입니다. 출혈은 없고 태아 심박은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아직 굳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작게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아버지는 정확히 들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을 내쉬는 순간 응급실 바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시댁이 병원 주변에 사람을 보낸 것이다. 민수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지인 둘이 출입구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병원 안을 찍고 있었다. 아버지의 보안팀은 즉시 그들을 발견했다. 정보 수집자 2명 확인. 접근 의도 파악 중입니다. 짧은 무전이 오갔다. 잠시 후 보안팀이 둘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병원 측과 함께 출입 통제를 걸었다. 지인 둘은 병원에서 밀려나듯 밖으로 이동했고 경찰의 신원 자료가 넘어갔다. 민수는 병원으로 오려 했지만 이미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병원 앞 도로에서 차 안에 앉아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배를 감싸 안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산모 안정화됐습니다. 맥박도 회복됐고 입원 조치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약간 굳어있던 손을 풀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젯밤 내가 건 전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건 나와 아이를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모든 힘을 움직이게 만든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시댁이라는 거대한 집을 무너뜨릴 판결문이 되어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이 잠을 다 깨기도 전에 집안 곳곳은 서류를 들고 이동하는 조사관들로 가득했다. 컴퓨터 본체, 장부 현금, 금괴, 영수증 박스까지 모두 봉투에 담겨 하나씩 나갔다.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이게 무슨 오해냐고 반복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관들의 동선은 빠르고 정확했고 이미 확정된 절차를 밟는 사람들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민수는 부엌에서 세무팀과 마주하며 손을 떨고 있었다. 회사 장부와 통장 기록, 그리고 USB 안쪽 파일들에서 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자 세무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나갔다. 민수는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서류가 말해주는 사실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그는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이거 잠깐 보세요. 조사관 한 명이 영자 씨에게 서류 묶음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수년간의 불법 임대 수익, 장부 조작 기록, 은닉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영자 씨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밀어내며 이건 다 오해라고 말했지만 조사관은 차분하게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그 증거는 이미 확정적인 숫자로 적혀 있었다. 그 와중에 현관문이 열리고 친척 한 명이 다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커뮤니티에서 영상 봤어. 그는 거실 상황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 씨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이건 나도 휘말릴 수 있는 문제야라고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부엌 쪽에서는 세무조사관이 소리 없이 민수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민수는 그 손길을 막으려다 포기한 듯 손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속삭임을 멈추지 않았다. 저 집 완전 걸린 거라더라. 며느리한테 한 짓이 있다며? 그게 도화선이라는데. 누군가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다시 영상을 찍었다.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영자 씨와 민수뿐이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각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쫓겨난 임신한 며느리는 지금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은의 침묵 속에서 시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압수수색이 끝자마자 시댁 거실 한가운데엔 봉인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줄지어 놓였다. 영자 씨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민수는 서재문에 기대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모두 철수하고 난 뒤 집안엔 정막만 남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자 둘은 동시에 멍하니 그 소리를 바라봤다. 그 순간 집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결국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을 꺼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 정도가? 그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영자 씨는 바닥에 놓인 서류를 잡아쥔 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다 너 잘되라고 집안 좀 키워보려고, 다 너를 위해서. 그 말은 변명이었고 자기 위안이었으며 동시에 파멸의 이유를 또다시 남에게 떠넘기는 소리였다. 민수는 서류를 뺏어보듯 넘기다가 자신 이름으로 된 회계 기록을 발견했다. 배임, 횡령, 허위장부.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침처럼 박혔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거칠게 말했다. 나한테까지 숨겼던 거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히며 집안에 크게 울렸다. 영자 씨는 벌떡 일어나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버텼다. 지은 그 애가 문제야. 그 애가 우리 집 망하게 만든 거야. 그 애만 아니었으면.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쫓아냈던 그 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행동이 오늘 아침의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충전 케이블을 주워 흔들다가 압수된 사실을 떠올리고 멈췄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지은에게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만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지은에게 닿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영자 씨는 방으로 걸어가 장롱을 한번 열어보았다. 그러나 수납장은 텅 비어 있었다. 금괴도 현금도 장부도 영수증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자존심과 체면과 지위가 한순간에 비워진 것처럼 그녀는 장롱문을 붙잡은 채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부엌에서는 세무팀이 부착한 봉인 스티커가 냉장고 문에서도 반짝였다. 집안 곳곳에 붙은 그 작은 빨간 스티커들이 이 집의 운명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조용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또다시 웅성거렸다. 며느리 학대한 건 동네에서도 유명했어. 법무부 장관 딸이었대잖아. 속삭임은 돌덩이처럼 시댁 식구들의 가슴을 계속 두드렸다. 민수와 영자 씨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이 더 가빠졌다. 그 아침 둘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은을 내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에게서 내쫓은 것이라는 사실을. 몇 달이 흐른 뒤 초여름의 햇살은 밝고 조용했다. 나는 새로 얻은 작은 집의 창문을 열어두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이제는 안정된 공기만 흐르고 있었다. 출산 후 처음엔 몸이 무거웠지만 아기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어느 누구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아기가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잠든 모습이 너무 작고 너무 소중해서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게 됐다. 아버지는 종종 이 집에 들러 손녀를 안아보며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예전엔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는 내게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진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줬다. 그 눈빛에는 걱정, 미안함, 그리고 다짐이 함께 있었다. 나는 아기를 흔들 침대에 눕히고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아기용품이 정리된 선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정리된 침대. 이 집에는 고함 소리도, 누군가를 밀어내는 손도, 문이 닫히며 울리던 차가운 소리도 없다. 나는 벽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말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시 다짐했다. 그 사이 뉴스에서는 시댁의 판결 결과가 짧게 지나갔다. 민수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회사에서도 해임되었고 더는 직책도 없었다. 영자 씨는 불법 자산 은닉과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도에서 속삭이던 이웃들, 방에서 몰래 찍힌 영상, 서랍 아래서 나온 금괴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인생을 뒤집은 증거가 되었다. 나는 TV를 끄고 아기의 작은 손을 쥐었다. 이 손은 아직 세상의 잔인함을 모르고 상처도 모른다. 나는 이 손을 꼭 잡고 창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햇살 아래에서 아기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지나온 모든 길이 나를 부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바람이 부는 새 길 위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날 밤 문이 닫히던 소리로 끝났던 내 삶은 이제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열리고 있었다.